현대모비스 정의선 사장은 4,895억 원, 삼성의 이재용 상무는 4,861억 원, SK 최태원 회장은 2,478억 원을 원칙적으로 증여받았다는 LG그룹에서 사용하는 G서브원, 웅진홀딩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세 아들의 개인 회장. 이렇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계속 증여가 실현된 증여 이익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헌법과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 비행.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회찬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유 대표님. 예. 우리 뭐 낮에 녹음하는지 밤에 녹음하는지 얘기하지 말래요. 밤에 한다니까 힘 빠진다고. 아침이라고 할까요, 오늘? 아, 이게 밤낮을 못 가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요새 밤낮 없이 뛰느라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겠어요. 구름이 올라가면 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네. 저공비행 2회 때 예. 그때 우리 노회찬 대변인께서 조정관 잡으시고 제가 이제 기총수사 하면서 예. 우리 정수장학회와 그 부속 건물을 좀 탐사해 봤는데. 그렇죠. 약간의 후폭풍이 있는 것 같죠? 예, 그 장물 누님. 예, 장물 누님 편. 네네. 그 장물 누님 근처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찔리면은 반응이 있는 거죠. 이제 반격이 응사를 한 거죠? 예, 누군가가? 그렇죠. 정수장학회와 부속 건물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응이 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예. 첫 번째는 반성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면은 아프다는 거죠. 아야 왜 쏘고 그래? 아팠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주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었어요? 주로 나온 얘기가 김지태 씨에 관련된 거. 예. 김지태 씨가 그 사람 옛날에 동양측식 주식회사에 직원으로도 있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그러니까 친일 부패 분자다 그 얘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자유당 때도 이제 뭐 고발 당한 적도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도 두 번 했죠. 예. 두 분한테도 탄압을 사실 정치적으로 당한 사람 탄압을 받은 사람이지만 김지태 씨가 옛날 행적과 또 돈을 많이 이제 버는 과정에서 이러저런 잡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군밭이 빼앗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런데 김지태 씨가 뭐 과연 친일 인사인지 뭐 부패 그 기업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 합시다. 그럼 막 뺏어가도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뭐 재벌 회장들 남아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 만주 관동군 장교했던 박정희 소장부터 감옥에 집어넣고 그 얘기를 해야지.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예? 아니 한 번 더 확실히 집어넣어야지. 그때 간 거는 남노당 때문에 간 거니까. 남노당 때문에 간 거니까 그 친일 행적부터 단죄를 하고 김지태 씨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사실 김지태 씨는 1961년 5.16 쿠데타 일어난 직후에 15명의 그 재벌 총수들과 더불어서 잡혀갔죠. 부정축제 환수법에 의해서 이제 그 재산을 갖다가 일장에 내놓으면서 처벌받은 겁니다. 그렇죠. 5억 원 내놓고. 네, 받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정수장학회의 출범이 됐던 5.16 장학회로부터에게 재산을 강탈당했던 부산일보 문화방송 등의 이 강탈당했던 것은 61년도 딱 혼자만 구속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된 표적이 바로 그걸 강탈하기 위해서 구속한 것이지 뭐 친일이니 과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아니 뭐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 정수장학회의 재산이 강탈한 작물이면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는 거죠. 또 하나가 보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뭐 박근혜 씨가 그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아간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 판결했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왔죠. 예. 뭐 법원이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고소가 있고 이제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판결을 한 건데 사실 이건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가 옆에서 우리도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우리 국회의원 같이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형식적으로 동료 의원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동네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아니 국회의원이 이사장 이름 걸어놓고 그래 너나도 국회로 출근하면서 2억 5천만 원씩이나 연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나 같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화나네. 그러니까 열받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뭐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 예. 뭐 도덕적인 좀 유감 표명조차도 없었다는 것. 예. 이것은 제가 볼 땐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 자신이 한 말이 네. 이미 사회에 환원한 것을 또 어떻게 환원한다는 말이냐 이게 답이었어요. 예. 제가 제일 사실 궁금한 대목이 예. 그 대목입니다. 그럼 이미 사회에 환원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그러면 사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환원했는 건지 또 그 2005년도에 자기가 이사장 그럼 물러날 때 이사장 물러난 것이 사회 환원했다면 그럼 이사장 물러나기 전에는 사회 10년. 환원 안 한 상태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그럼 그때는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애매하잖아요. 주인은 사회였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장으로서 그냥 관리만 했지. 사회의 환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장 즉 물러난 걸 사회 환원했다는 거 환원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사실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죠. 예, 지난 그리고 시기에는 그게 또 이사장 물러난 게 왜 사회 환원한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아니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전두환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징금을 뭐 몇 조 원을 안 내도 법적으로 하자 없죠. 그러니까 어디 숨겨둔 게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숨긴 게 아니고 그 자루 29만 원 든 거, 29만 원 빼내면 또 29만 원 생기고 하는 그 신기한 자루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이동에? 국민연금 복권 같은 거예요. 여하튼 뭐 근데 박근혜 씨가 사회에 이미 환원한 것을 또 어떻게 환원하란 말이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문제로 제기하는 게 이게 형사법상 문제가 된다 이런 것보다 지금 한나라당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던데 뭐 허당, 간당 이런 좋은 제안이 많더라고요. 저도 하나 제안했습니다. 예, 뭐 했습니까? 민주정의당.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도 복고풍으로 하면 가는 거죠. 예, 가장 DNA에 맞는 이름은 민주정의당입니다. 근데 민주하고 정의 이름과 가장 거리가 먼 당의 일종의 반어법인가? 그렇죠. 자기 이제 뭐 컴플렉스를 그렇게 이름에다가 이제 표현한 자기에게 부족한 것. 가장 없는 것. 가장 없는 것. 민주와 정의. 예. 그거를 이름에다 붙인다. 네. 하여튼 뭐 이야기가 샜는데. 예. 여하튼 혹시라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만에 하나. 예. 예. 그런 경우에 이 국가 권력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가는데 그렇게 공사구분도 못하고 작물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취득하고 이런 분이 나라를 운영해도 되냐 이게 우리의 문제제기 아니었어요? 그렇죠. 특히 사회 환원했다는 그 부분은 정말 그는 저는 하나 권하고 싶은데 그 사회가 지금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빨리 좀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좀 보여주기를 좋은 바랍니다. 방법이 있다. 뭡니까? 개콘의 애정남한테 한번 문의를 해볼까요? 아니 애정남의 기준에 의하면 정수자학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씨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원래 그 재산의 주인이던 부일장학회 김지태 선생과 관계 있는 그런 사람이 이사장과 이사가 되어 있으면 환원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집사 노릇을 했던 분이 이사장으로 있으면 요거 안 한 거예요, 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원래는 그 이름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부일장학회였고 예. 그 다음에 주인은 516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주인은 정자와 숫자 집안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현재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정리됐습니다. 환원한 예. 적 없어요. 아직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박근혜 씨의 지배 아래 있다. 이런 거죠. 사회 환원할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좀 그나마 하마터면 사회에 환원 당할 뻔했다. 당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실에 가까운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지난번 정수장학재단 장물누님 편에 관한 뒷정리는 이런 정도로 네. 마치고 오늘 우리 어디로 가죠? 예, 오늘은 저 냄새나는 뒷골목, 그리고 요즘에 그 각하는 사실 얼마 안 남았죠. 각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죠. 안 남았죠. 근데 임기 없는 분들이 계시죠. 예. 재벌 총수. 재벌 총수들의 회사로 지금 예. 비행합니까? 요새
이제 사실 선거 앞두니까 예. 또 이제 재벌 때리기 또 하냐 이러는데 일단은 맞을 짓을 했으니까 얻어 터지고 있는 것이고 예. 때리기만 해서 될 일이냐 저거 예. 악성 종량을 도려내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통합진보당의 로고가 날개에 새겨져 있는 우리 비행기는 재벌 총수 일가들이 살고 있는 활동하는 서식지를 향해서 네. 저공비행 탐사를 하겠습니다. 조종관은 오늘 제가 잡는데요. 기총소사는 선거 때든 아니든 항상 재벌을 감시하고 때리고 심지어 물고 뜯기까지 하는 우리 서신남 서신남 그 노회찬 서신남이 이제 기성소사를 하시는데 오늘 표적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한 분 모시고 왔다면서요. 이 분야의 전문가, 예. 죄벌에게 예. 죄를 묻고 벌을 내리는 일을 주로 많이 해오신 죄벌 전문가, 예. 우리 심상정 대표님을 오늘 영광스럽게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과 현대차, SK의 재벌 2세들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물려받은 돈이 모두 1조 2천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재벌 2세들은 그룹이 설립한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가 됐으며 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매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증여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이들 재벌 2세들에게 6천억 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몰아주기 방식으로 계속 증여가 실현된 증여 이익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저공비행이 너무 고공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뭐 살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제 몸무게로 조금 이렇게. 예. 뒷좌석에 오늘 한 분 더 올라왔어요. 태우니까 고도를 더 낮춰서 네. 아주 상세하게 이 재벌가 이 속사정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아주 낮은 고도로 오늘 저공비행하도록 해야죠. 좋은 기회입니다. 예. 오늘이. 오늘은 총구가 2개입니다. 예. 예, 크로스파이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근데 십자포화를. 오래간만이라기보다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예, 오늘 우리 그래도 저공비행에는 처음 탑승하셨죠. 그래도 소개를 조금. 그렇죠. 살을 좀 붙였어라도. 소신남께서 소개 좀 하시죠. 아주 옛날 방식으로 소개를 하면은. 좋습니다. 청송심 씨. 명문가. 현대의 명문가. 청송심 씨. 이렇게 하면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 무슨 얘기 하나 할지 모르시겠는데, 이제 사실 심청 하면 알 겁니다. 심청. 공양미 300석에 팔려갔지만 그 심청이 정성심 씨예요? 그렇습니다. 심청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심청이 되면 인당수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당수가 당시에는 아버님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빠졌지만, 그 상징적으로 보자면은 그 국민 대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몸을 던져서 결국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17대 국회 때 이제 저하고 같이 당선됐을 때 제일 기뻐했던 분들 중에 또 한 분들이 또 심시성을 가진 분들, 청송심 씨. 신봉산 눈뜬 이래 최대의 경사다. 그런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버지인 신봉산 눈을 뜨게 만들었지만은 우리 심상정 대표는 이 민중의 바다, 과감하게 몸을 던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눈을 뜨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제가 떨거지 시절에 수영 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낙곰수의 떨거지 특집으로 나왔던 그러네요. 다시 마주 앉았는데요. 뒷좌석에 탑승해서 십자포화를 퍼붓게 되실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심상정입니다. 우리 유시민 대표, 노회찬 대변인을 하늘같이 두 남자를 모시고 있는 아무도 안 믿어. 심상정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세 대표 중에 말이죠. 이정희 대표는 희뉴스를 하고 또 우리 유시민 대표하고 노회찬 대변인하고는 이제 저공비행을 하니까 뭐 트윗에 뭐 항인지 또 문인지 빗발쳐요. 그러면 심상정 대표는 뭘 하실 생각이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데 저는 이제 이 비행기가 고공으로 좀 떠서 위험수위 시야에서 사라지길
때쯤 되면은 제가 이 몸무게로 꼭 눌러서. 꼭 눌러가지고 더 아래쪽으로 쫙 저공비행을 하게 가끔 올라탈 생각이고요. 예. 희뉴스가 희가 좀 약해지면은 제가 또 올라탈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양다리 걸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는 그냥 저기 덕양갑을 제가 사수하고 서울로 우리 진보의 깃발을 밀고 오는 일에 충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동네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예, 수용차로. 국회의사당보다 더 가야죠. 진보가 집권하려면 수도경비 사령부를 통과를 해야지. 예. 뭐, 거기까지는 30분이면 좋습니다. 예, 아침에 가면. 사실은 뭐, 하늘같이 두 사람을 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한 사람의 돌쇠와 한 사람의 마당새를 거느리고 있는 심상정 마님을 오늘 뒤에 태우고 저공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향으로 오늘 운항을 하겠는데요. 하나는 이른바 재벌 청수 일가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불법 변칙 상속, 재산의 대물림, 내부거래 이런 쪽으로 하나 좀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요새 각하께서도 관심을 보이셔가지고 뭐 재벌가의 며느리 따님들이 사업하다 말고 접는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골목 상권 빨아먹기 이 백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냥 살피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이것까지도 좀 무슨 대책이 있을까까지 함께 좀 고민하면서 저공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그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뒤에 골목 상권 문제는 이제 공주님들 얘기고. 공주님들. 앞에 일감 몰아주기는 왕자님들 얘기인데 그렇군요. 그 왕자님들 중에서도 세자들 얘기예요. 왕세자들. 그렇죠. 왕세자들. 그렇기 때문에 총수들께서 거의 모든 걸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그 세습을 왕권 세습을 위해서 그게 바로 그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 배경이라고 볼 수 있죠. 왕권 세습의 현장으로. 그렇죠. 그러면 출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일감 몰아주기가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요새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조가 있죠. 일감 몰아주기라는 이 말을 만들어낸 저작권의 소유자. 원조가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와 있습니다. 예. 누구시죠? 원조? 심상정 국회의원이죠. 예. 17대 국회 때. 옛날에 국회의원일 때. 예. 예. 이거 뭔지 우선 좀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재벌 2세들에 대한 신종 변칙 증여로 인한 탈세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벌 2세들이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유망한 사업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상무, 현대차의 정의선 사장, SK의 최태원 회장이 이런 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금액이 모두 1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재벌들의 편법 증여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렇게 기여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때 제가 2005년도에 이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제 재벌 2세에서 3세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네, 재벌 2세라 하면 지금 3대 재벌을 치면 누구입니까? 그럼 이제 재벌 2세는 이건희 회장, 삼성의 정몽구 현대의 정몽구 회장, 예, 현대자동차. 네, 그렇죠. 그다음에 최원석. 최태원. 최태원은 SK 3세고. 예, 최원석 회장. 예, 최원석 회장. 예. 그 밑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 이재용. 예, 이재용. 그다음에 정의선. 그다음에 최태원. 예. 이렇게 되는 거기가 이제 3대 재벌의 예. 왕세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세손들까지 이어지는 이 승계 과정을 추적을 하다가 새로운 이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경제개혁연대에 구체적으로 이 일감 몰아주기 새로운 세습 풍속도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했더니 문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회사 기회 편취 이런 어려운 말을 가지고 왔어요. 사업 기회 유용 이런 거. 근데 그 편취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참 읽어보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일반적인 용어가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일감 몰아주기라 하면
그러니까 우리 노회찬 대변인이 이제 왕 회장이시면 네. 그 이제 왕 세자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재산을 물려주는 새로운 기법으로 등장한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싼 것을 사다가 가장 비싼 걸 팔려는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 하에서 작동이 되는데 그래야 돈을 벌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누구를 찍어서 제가 왕세자입니다,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유 대표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돕기 위해서 겉으로는 경쟁을 통해 가지고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하되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한쪽으로 줌으로써 이 회사 기회를 준 회사가 결과적으로 안게 되는 손실까지도 감수하는. 그거 어렵다.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정몽구 씨가 정의선 씨한테 넘겨주는 수법. 제가 조금 네. 설명을 할게요. 이제 회사를 하려면 주식을 가져야 되잖아. 예.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주식을 살려면 이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럼 상속세를 내야지. 증여세를 내야 되지. 증여세를. 네. 근데 증여세가 워낙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내야 되죠. 40% 네. 이상 되니까요. 증여세를 내고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시죠? 지분이 줄어드니까. 예, 아니 지분이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 5% 가지고 그렇지. 지금 삼성 전체를 다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액수를 내고서는 승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편법이 필요해. 어떻게 편법을 하냐? 지금 이제 그 당시 배경을 좀 설명하면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재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좀 손을 많이 봤어요. 함부로 상속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소액주주권을 강화한다든지 공시제도를 강화한다든지 또 감사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감시를 강하게 하고 강화시켰지. 투명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상장 대기업은 93년도. 예.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렇죠. 상장 대기업은 이게 함부로 하기 좀 어렵게 됐어.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했냐. 근데 보통 이제 상장 대기업 투명하게 됐으니까 다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재벌 기업은 거의 80%가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안 올라와 있는 회사. 그렇죠. 개인 회사. 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를 하더라도 공개 안 된 거. 총수 일가들께서 이 대기업의 그 막대한 이익을 이 비상장 회사를 통해서 이제 총수 일가의 사적 치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는 국가의 감시나 그렇죠. 규제가 별로 완전 없어. 없는 거죠. 네. 시장에서도 사실은 바깥에 있는 예, 거죠. 시장에서도 투명하게 거래가 안 돼. 주식 시장의 규제로부터도 자, 벗어나.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정몽구 글로- 회장이 네. 정의선 씨한테 그렇죠. 회사를 어떻게 물려줘요? 한번 그 이제 설명해봐요.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 해 200만 대가 넘는 현대 기아차의 수출 차량 40% 정도를 계열사인 글로비스가 선박으로 실어 나릅니다. 글로비스는 창사 4년 만에 매출 1조 원, 수익 800억 원을 냈는데 이 가운데 80%는 그룹의 일을 한 대가였습니다. 정몽구 정의선 부자에게 2005년 상장 즉시 1조 원이 넘는 지분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하면 뭐 고속도로 지나시다가 많이 보잖아요. 새 차 팔려고 대형 저 특장차에다 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이제 자동차 팔려면 자동차 운송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현대기아도 있지만 인도에도 공장이 있고 미국에도 공장이 예. 있고 중국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운송뿐만 아니라 국제 운송에다가 현지 운송까지 엄청난 거지 이게. 자동차 운송 전문 회사. 예. 근데 이거는 현대 자동차가 자기들이 하면 돼. 자동차 공장이니까. 그렇죠. 사람 고용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 회사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의 사업 기회를 빼돌려 가지고 글로비스라는 회사에 예. 물량을 다 주는 거죠. 비상장 회사 하나 만들어 갖고 왕창 몰아준 거죠. 네. 몰아주니까 이제 정의선 씨가 이게 이제 150억 주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지금 2조 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왕창 주는 거죠. 예. 그 운송 서비스를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위해서 그 신차나 이런 것들을 옮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그 서비스의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총수가 이걸 뒤로 빼돌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못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경쟁을 시켜야 돼.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비상장 회사 하나 해가지고 왕창 몰아주는 거지. 그것도 비싼 요금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아니 무슨 요금부터 만들어지고. 그럼 정의선 씨가 이제 글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현대 기아 자동차를 국제적으로 옮겨다니고 각 국내에서 옮겨다니고 우리나라에서 옮겨다니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 대가로 현대 기아에게 자동차에서 돈을 많이 받아. 엄청 받지. 그럼 뭐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 누구 돈이에요? 그 이제 정의선 씨 돈 아니에요? 돈이지. 그럼 정의선 씨는 이 돈으로 뭘 해요? 그 돈으로 예. 그 이제 2002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2004년도에 예. 그 한 25%를 저기 어디 노르웨이 회사에 팔아요. 예. 비례연상가. 지분을. 그래가지고 한 1,000억을 만들어. 예. 그걸 뭘로 써 어디다 썼냐 했더니 기아 자동차 주식 1%를 오케이. 샀어. 자기 아버지 회사를 사는 그렇지. 거지. 근데 이제 이 회사 2002년도에 차렸는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정의선이라는 이름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총괄 기획본부장으로 딱 등장을 한다고. 예. 그러고서 1년 있다가 이 회사 주식 25%를 딱 팔아가지고 1%를 확보를 해.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운송 서비스를 하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그렇죠. 또 주식을 사는 거지. 그래서 저 왕자님들은 땅을 안 짚으면 헤엄을 못 쳐요. 그렇죠. 땅을 예. 꼭 짚어야 돼. 꼭 짚어야 돼요. 예, 예. 쥐어야 돼. 바닥으로. 그렇지. 이게 물이 깊으면 안 돼. 그렇지. 예, 엎드렸을 때 코밑에 완전히 와야지. 땅 짚고 헤엄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죠. 잘못 걸렸지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제 12월에 상장을 해요. 글로비스를. 그렇지. 상장을 하는데 상장 후 4일, 그러니까 4일 만에 4일 만에 7천억을 벌어들이는 그렇지.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액면가는 500원이었어요. 주식이. 근데 이제 상장할 때는 한 2만 원에 상장했는데 4일 만에 6만 원이 돼버린 거야. 네. 그래갖고 7,800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해요? 그 돈으로 이제 아마 또 주식에서 사야지. 지금 현재 2%인데 예. 주식이. 또 사야지.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이제 우리가 일감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쐈어요. 그래서 그 7천억을 증여세로 따지면 최소한 1,000억 내지 2,000억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7천억을 번 그 내용 중에서 거래 중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께 80%야. 그렇죠. 이건 부당 내부 거래다. 특수관계인 그거는 사이에 청수의 혈족 사이에 일어난 내부 거래. 그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면은 우리 현대기아자동차에서 그걸 해가지고 더 돈을 벌면 나한테 배당이 더 오는데. 그렇죠. 네. 그걸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를 등친 거죠. 그렇죠. 주주를 등쳐서 뿐만이 아니라 직원까지. 직원도 등치고 그렇지. 예. 직원과 주주를 등치고 사실은 소비자까지. 소비자까지 등쳐서 모은 돈을 아들한테 거래 형식으로 왕창 쌓아주면 증여세도 안 내고. 정여가 아니야. 거래지. 그러면 그 돈으로 아들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사모아. 계속. 계속 이걸 1년, 2년, 3년, 4년, 10년 하면 아버지 회사가 내 회사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멋지다. 2005년도에 예. 2005년도에 제가 국정감사 때 우리 정의선 이 황태자. 세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황태자하고 그 다음에 최태원 황태자하고 다 합쳐가지고 한 1조 한 2천 정도 되니까 이 세금 좋은 말 할 때 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06년도 2월 달에 검찰이 글로비스를 쳤지. 비자금. 예. 내부에서 고발이 또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그 글로비스가 그 당시에 본사가 원효로에 있었어요. 원효로 글로비스 본사의 벽에서 네. 금고가 나온 거야. 네. 끝내준다. 거기 50억 현금에다가 CD에다가 뭐 별별 게 다 있었어요. 예. 그 어디서 나온 돈? 글로비스에서 빼돌린 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대체로 예. 대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 자본 지분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회계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비자금을 못 만들어. 감시가 없는 비상장 회사 이게 그 뭡니까 왕세자들 승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돈 만드는 데 필요한 거예요. 돈 만드는 데. 그러니까 그 비자금이 글로비스만을 위해 쓰여졌다기보다는 현대그룹 현대그룹 전체의 현대자동차 총수, 예. 현대자동차그룹 전체의 총수가 이렇게 그걸 운용을 했고 글로비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만 조성된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여러 자동차 그룹 관련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 관련 계열사들에서 이러저러한 갖가지 이제 편법, 불법 수단으로 돈을 긁어서? 긁어 모아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었던 거죠. 그 알뜰하고. 비자금 규모가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뜰하고 꼼꼼하게 티끌모아 태산이네 완전히. 응? 티끌모아 태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2006년도에 뭐 그 4월 달에 그때 이제 검찰에서 이제 글로비스 정의선 사장
소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총수께서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래갖고 다 글로비스 거 주식의 상당액을 사회화를 하겠다. 네. 왜 상당액이냐? 1조지. 그랬더니 나도 막 아니 1조인데 1조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기자들한테 특별 브리핑까지 해가면서 1조가 아니고 주식의 상당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타기로 넘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 국회 재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맹활약을 하실 때 제가 장관 가기 전에 잠깐 거기 들러서 구경을 했었는데요. 미안합니다. 못 도와드려서 그때.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근데 뭐 나중에 또 더 따질 문제지만 이 그 상당 내놓겠다 한 거 있잖아요. 아직 그거 내놨어요? 정리도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얼마 내놨냐면 1,500 내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1,500이라 하면 1,500억. 1,500억을 냈는데 푼돈이죠. 1조 원인데 왜 1,500억만 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짭니다. 공정거래 이거 우리가 이제 계속 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그 이후에 조사를 후속 조치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부당 거래로 고발을 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대안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1심에서 패소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개혁연대에서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다고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해가지고 내 주식값이 올라야 되는데 그거 왜 빼돌렸냐? 현대기아자동차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렇지. 글로비스한테 줘가지고 그렇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거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대표 주주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1조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1,000억 내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공방이 벌어지다가 내가 듣기로는 이제 경제개혁연대하고 현대그룹하고 이면 합의를 한 것 같아요. 타협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 돈 더 내놓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작년인가 5,000억 더 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돈 훔치다가 들키면 조금 내놓으면 그냥 나머지는 넘어가지네. 그게 3년에 5년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우리 지난번 1편에서, 예, 1편에서 징역 가면 법원에 가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렇죠. 요건 현금 들킨 거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1조 가까이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보면은 거액의 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감한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뒤에 그 돈을 내겠다고 이제 자기가 대략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사실은 깎아서 낸 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앞으로 통합진보당에서 꼭 챙기겠습니다. 이거 돈 내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3년에 5년은 없어야죠. 이제 3년에 5년은 없어야 돼요. 그냥 5년으로 징역. 1조 원 하다가 들켰으면 최소한 1조 원 내놓고 벌로 더 내야지. 그 중에 10분의 1만 내놓고 넘어가는 것도 없어야 돼. 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씨 왕세자한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삼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전무는 에버랜드의 장외거래 가격이 주당 8만 5천 원이던 지난 96년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주당 7,700원에 배당받습니다. 이 전무는 이후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삼성은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회사 기회를 빼돌리는 게 있고 일감을 몰아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뭐 더 좀 괘씸한 건데 계열사 계열사 주식을 조작해가지고 헐값에 넘겨받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에버랜드 사건. CB 자, 그다음에 우리 청취자들 기억에 가물가물하니까 삼성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제가 이 삼성 저격수라는 말 들었는데요. 예, 지난번에 김영민 씨. 아니 근데 난 이제 나는 심상정의 오늘 씨 되게 잘하는데. 나는 장난감 총도 한번 써본 적이 없지. 근데 이제 수류탄 그때 던졌잖아. 제가 이제 자료를 쫙 보니까 이재용 씨가 증여세를 16억밖에 안 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의 아드님 이재용 씨가 아버지한테서 뭘 받는데 삼성그룹을 물려받는데 16억 원을 냈어요. 초일류 기업인데. 야, 그걸 초일류 기업. 경매 붙이면 160억 내겠다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당시에 재계 99위였던 대한전선 거기 설월량 회장이 아들한테 물려줄 때 1,339억을 냈더라고요. 제대로 낸 사례죠.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99위는 1,339억을 내는데 1위는? 어떻게 1위도 초일이지 초일이. 초일이는 16억을 낼까. 그래가지고 이제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성 에버랜드 그 전환사채 예. 96년도에 그게 발행 시에는 한 8만 5천 정도 그 당시 시가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도 비상장 회사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전환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에버랜드가 비상장 회사가 그 채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8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를 7,700원인가? 7,700원에 이제 팔아넘기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10만 원 되고 20만 원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차익을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그 채권을 산 거죠? 그렇죠. 이것도 거래네. 그렇지.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삼성그룹을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분 관계가 에버랜드가 뭐 삼성생명을 얼마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뭐 삼성전자를 얼마 가지고 이렇게 줄줄줄 순환출자식으로 얽혀서 그렇죠. 그룹 전체를 가지는 거죠. 그럼 16억 원밖에 안 냈어요? 달랑 16억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처음에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 그렇죠. 그걸 아버지한테 얻어다가 사면서 그걸 사는데 들어간 얻어온 돈에 대한 증여세 16억. 그것만 16억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예. 통째로 삼성그룹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2005년도니까 그걸 7,700원에 산 8만 5천 원짜리 7,700원에 샀는데 그걸 계산하면은 그걸 증여세를 매기면 세금만 한 1,800억 가까이 나와요. 1,796억인가 역시 삼성이 하면 다르긴 다르다. 다르지. 예. 지지분하게 회사 만들어서 뭐 부당거래 시큰하고 이거는 현대에는 좀 구식이다. 중세적이고 고대적인 것 같아. 이재용 씨에다가 요즘에 뭐 명품이니 뭐 이런 게 이상한 저 빵가게에서 문제되는 하고 또 그 여동생. 그러니까 이재용 씨와 2명의 여동생. 이 세 사람 이름으로다가 이제. 이재용 씨 여동생이 둘이에요? 예. 하나가 아니고? 이부연, 이서현. 예. 다 그 이름으로다가 주식을. 삼성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SK는 어떤 식으로 해요? SK는 전형적으로 일감 몰아주게 여기도. SK는 그 전자 IT. 예. IT. 이상한 이름의 서비스. IT 회사. 그런 서비스업이 많아요. 난 뭐 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 거기 그 CNC 같은 경우 처음에 100억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내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한 2조 대. 그러니까 여기는 자산이 2000% 이상의 자산이 지금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원 씨가 회사를 만드는 거죠. 조그맣게 무슨 IT 서비스하는 회사를. 그렇지. 그러면 이제 SK 그룹에서 일을 거기다 다 줘. 네. 근데 그 가격이 공정 가격인지는 몰라. 하여튼 수의계약으로 팍팍해서 그냥 엄청나게 줘. 역시 이제 무리한 무릎팍까지도 안 차는 거죠. 여기 그냥 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기업을 하려면 기업은 리스크도 감수하고 저희가 투자도 해보고 말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완전히 숙주에 기생해서 빨아먹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3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영 능력이 뭐가 있겠어요? 최태원 씨는 그렇게 IT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아서 또 이제 그 돈 모아서 또 뭘 사겠죠. 자기 아버지 회사를. 이런 식으로 해왔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1편에서 SK 최태원 씨 형제가 이제 비자금 뭐 만들어가지고 어디 뭐 역술인 말 듣고 했더라. 그래서 3년 5년 계획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부족해서 또 그렇죠. 건가요? 예, SK는 제일 좀 부족했어요. 부족했고 그건 또 사촌 형제들, 아버지 형의 원래 최동현 회장의 형님, 네네, 의 자제들과 이제 그룹 계열 이제 분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분 확보에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어떤 또 왕세자가 날로 먹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삼성은 이재용 씨 혼자니까.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재벌 체제를 손보려면 요 승계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아들이 한 10명씩 되면 그룹이 분해될 것 같은데 아들이 하나니까. 아니요, 근데 이쪽은 삼성의 최대 문제가 아들이 하나라는 거야. 현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도 있지만 뭐 하여튼 몽자 이미 형제들끼리 1차 분리를 했고 계열 분리 사실 1차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이쪽 건설 거기 쪽하고 이제 왕 회장 아드님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 3대 재벌 그룹 말고 다른 재벌 그룹들도 다 모범을 따라 했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3개 대기업 집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매출 1,201조 5천억 원의 12%인 144조 7천억 원이 이런 내부 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실제 내부 거래를 줄이기보다는 지분율을 떨어뜨리거나 합병을 통해 내부 거래 비중을 줄이는 식의 편법을 동원해 과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이제 사례들은 일감 몰아주기는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재산 증여 방식이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 뭐냐면은 이제 상속을 겸한 일감 몰아주기. 그냥 좀 뭐 경영 능력 부족한 자식 하나 회사 차려줘서 그냥 일 좀 줘서 먹고 살게 하는 거를 넘어서서. 네.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모비스, 현대 모비스나 또는 삼성 에버랜드 그 케이스에 속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악질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 이제 국민들의 손해는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상속세를 또는 증여세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거? 이게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더 있습니까?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 이제 그런 세금을 갖다가 탈루한 거, 증여세, 상속세를 탈루한 게 1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기업에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예. 그 배임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범죄다.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 몇 번 그걸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가지고 고발한 적도 있어요. 사실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에서 한 번도 그걸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우선 기업은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살아요. 그냥 땅을 짚지 않고는 해업을 못 치는 이런 사람들이 기업을 하면 기업 다 망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가 정신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어느 매체 어제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요. 네. 그 홍정욱 씨가 자기가 그 경제신문 헤럴드 경제 그거 인수해서 구조조정하면서 사람들을 왕창 잘랐는데 그 후회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러면서 한 말이 해고도 살인이지만 기업인이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살인 이상의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 얘기하고 연관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경영 능력이 없는 2세, 3세한테 회사를. 홍정욱 씨 얘기 나오면 나는 우리 노 대변인. 출마 안 하잖아, 해도 돼. 홍정욱 씨 출마 안 해. 아, 이거 뭐 살인한 뒤에 그 얘기 하는 거 쉽죠, 뭐.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한테 회장님 아드님이다 뭐 이런 이유로 회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 회사가 망할 위험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헤엄칠 때 물에 뜰 줄은 알아야지 최소한.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편법 상속이죠. 그러니까 증여세 안 내고 편법하는 거. 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여러 불법의 온상이 된다는 거예요.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검사도 매수하고 국회의원도 매수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감을 몰아준 사업 분야에서 진짜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거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요새 일감 몰아주기로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MRO라 그래가지고. MRO. 예, 기업에서 소모성. 예. 이제 자재를 갖다가 이제 납품받는 거. 구입 대행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골판지로 제품 포장용 상자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주요 거래처를 대기업 계열사에 빼앗겼습니다. 골판지 제조업체들은 이 500원짜리 종이 상자를 팔아 20-30원가량을 남깁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 같은 중소업체 시장에도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필요한 포장재는 삼성 아이마켓 코리아가, LG그룹에서 사용하는 볼펜과 종이컵은 LG서브원이, SK그룹에서 필요한 망치와 목장갑은 SK 스피드몰이 공급합니다. 이런 업체들을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업체, 일명 MRO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대기업 계열사에 소모품과 장비를 납품해오던 중소업체들이 설 곳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거래처를 빼앗긴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작은 돈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중소기업과 영세한 유통업체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MRO가 이제
그 아이마켓 코리아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손을 띄기로 했어요. 삼성이. 그래요? 삼성이 실제로 그 50% 이상 삼성 계열사들이 다 투자해가지고 만든 그렇죠. 회사인데 거기가 보니까 그 회사가 그 구매 대행하는 회사의 1년 매출이 1조 5천억이래요. 예. 근데 LG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LG에서 하고 있는 게 서브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3조 8천억이. 예. 일단 몰아줘가지고. 구매 대행 전문 회사.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그 회사는 누군데요? 경쟁 입찰 한다거나 아이마켓에서 이제는 이제 내난 이제 판다고 했으니까 팔기 전에는 인터파크에 팔렸어요. 예, 인터파크 한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이런 회사가 예를 들면 이제 납품 받을 때 경쟁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싸게 납품을 받아야 될 걸 갖다가 자기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하고 그렇죠.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만들고. 비자금 만들고 다 하는 거죠. 아까 그 일감 몰아주기 회사 기회를 유용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게 이제 왕세자들 얘기고. 근데 이제 계속 2세, 3세 하면서 자식들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어발 갖고 안 되는 거야. 공주, 옹주 뭐 그렇지. 이렇게 계속 생기잖아요. 문어발은 8개밖에 안 되거든. 예. 예? 지네발이죠. 지네발 되는 거지. 그 지네발로도 이제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네가 발이 30개에서 340개까지 있더라고. 지네 종류가 여러 개 있구나. 요즘에 제일 억울한 게 문어라 그러잖아요. 문어는 8개밖에 안 되나? 근데 8개밖에. 작년 옥토퍼스. 1년 동안 그 계열사가 늘은 게 보니까 278개인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1개씩 늘은 거야. 재벌 계열사가. 예, 그러니까 빨리 손 안 대면은 지네발 갖고도 안 된다고. 300개 갖고도 340개로도 안 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우리 심상정 저격수께서 재벌을 전학계나 뭐 선거 때나 아닐 때나 늘 괴롭히는 분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아니, 이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제 골목상권 밀어가는 거하고 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어발 갖고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지네발. 예, 실핏줄까지 지금 차고 들어왔다가 지금 실핏줄 터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MRO 얘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내 사업 한다고 하다가. 상조회. 상조회. 그거 하다가 삼성에서. 삼성이, 상조회도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그것도 또 S1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 그러다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것도 검토하다가 안 하는 걸로 아마 결정된 것 같고, 이제 빵집 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 재벌의 그런. 대안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대안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그럼 약간 기술을 돌렸어요. 그러죠. 이제, 왕자님들 얘기, 왕세자들 얘기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요 3대 재벌 회사의 왕세자 이재용 씨, 최태원 씨, 또 정의선 씨. 정의선 씨. 요거만 문제가 아니고, 그 4등 이후 10등, 20등, 30등까지 재벌들도 그 유사한 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회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이따 논하기로 하고. 일단 이게 큰 건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불법, 편법, 상속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몇 발 쐈어요, 지금. 그리고 기술을 돌려서 지금 부속 건물로 갑니다. 여기도 부속 건물 엄청 많네. 공주님들 문제로요. 주로 공주님들 문제로. 이제 무슨 노회찬, 공주님 얘기는 소신남께서 공주님들 좀 다뤄주시죠.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공주님들 살고 계신가요? 예, 요새 뭐 공주님들이 저는 참 언론부터가 문제예요. 이쪽에 도덕적으로나 또는 이제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어떤 재벌 2세, 3세들이 그런 이제 잘못된 경영 방식을 마치 연예인 다루듯이 우리 언론들이 쫓아다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주요 언론들 보면은 광고 이 매출의 한 10%가 딱 한 그룹, 가장 센 그룹이 10%를 차지하더라고요. 어디죠, 실수? 삼성이죠. 삼성. 그러니까 아마 줄줄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여러 사례 중에서 제가 롯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롯데의 총수, 그룹 총수, 이제 신격호 회장이 있죠. 네, 그분 아직도 건강하셔요? 예, 그럼요, 건강하시죠. 연세 많으시지 않아요? 예, 팔순 그렇죠. 중반이죠. 예. 그러면, 거기 공주님 그분, 많아요? 일단 따님이 롯데 쇼핑을 하고 있는데, 롯데 쇼핑하고 있는 따님의 또 딸이 있어요. 신영자 씨. 신영자 사장. 예, 신영자 사장의 딸이 외손녀죠. 신격호 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블리스라는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이제 빵 파는 기업이에요. 블리스? 예, 블리스. 여기서 이제 롯데백화점 내에 이제 빵집을 갖다 하나 만들었는데 롯데백화점 본점 있죠. 예. 거기에
보통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한 상점의 약 3배 이상 되는 약 100여 평에 해당하는 그 가게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12개를 이제 열은 거예요. 롯데 쇼핑은 자기 엄마가 경영하는 회사. 예. 자기 엄마가 경영하는 쇼핑 센터의 로비. 그러나 여기다.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면은 롯데 쇼핑 회사가 있다면 어떤 블리스라는 회사가 거기 들어가려면 입점료내고 계약하고 그렇죠.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모든 걸 그냥 타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입점료도 다른 회사 중소기업들은 한 32% 낸다면 여기는 한 26% 낸다거나 싸게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이제 하는데 이분의 또 남편이 있어요. 이 남편이 이제 양성옥 씨라는 분인데, 예, 이분은 VN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이 뭔가 뭐 소위 말하는 물티슈 회사입니다. VN 라이프. 예, 요새 그 우리 그 뭐죠 가습기가 이제 뭐 균이 있어가지고 뭐 또 그 균 뭐 없애는 약을 넣었다가 이제 문제생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국산에 이제 그 뭐 물티슈 중에 좀 일부 품질이 안 좋은 게 있다고 되니까 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제 그 물티슈를 이제 수입 권한을 독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롯데 유통, 롯데 쇼핑, 롯데 마트 이런 걸 다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돈 먹는 거 이게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인 거죠 사실은. 물류지까지. 예. 근데 이분들 가족들이 보면 굉장히 부지런해요. 보면은 이뿐만이 아니고 이 어머니 있잖아 롯데 쇼핑하는 분. 쇼핑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시네마마트 통상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보면 롯데 시네마라는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관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그 팝콘 팔고 뭐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그렇게 잘 된대요. 그걸 이제 이분이 또 시네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경쟁자가 있어. 누구냐 했더니 또 신국호 회장의 또 세 번째 사모님이신 옛날 사모님 여럿이에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공주님도 많으시겠네. 뭐 그렇죠. 이분이 또 그 세 번째 사모님이 잘 아시는 뭐 연예인 출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예. 그 뭐 나중에 제가 지금 말하세요. 궁금하네. 뭐라고 있잖아요. 예, 옛날 미스 롯데 출신. 그래요? 많이 있다 치고. 저는 사실 그 이상 모릅니다. 예. 근데 서미경 씨? 아마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서아무개. 이분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요새 기업인입니다. 유원실업이라는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도 그 롯데 시네마의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이제 매점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주님들 사이에 전쟁이. 그렇죠. 경쟁하면서 긴장된 관계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었을 뿐이고 온갖 이제 뭐 요즘에 잘 나가는 빵집들 다 이런 식으로 고급 이제 베이커리 산업으로 진출을 해서 골목 상권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물론 이 이전에 사실은 지금 제과점들 보면은 제과점들이 이제 한 뭐 4, 5년 사이에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 나머지는 뭐가 됐느냐. 지금 보면 이제 한 4,000개에서 4,500개 남았다 그러는데, 고만한 숫자로다가, 우리가 뭐 뚫레루즈라거나, 뚫레주르죠. 뚫레주르. 발음 이름도 어려워요. 파리바게뜨. 예, 파리바게뜨. 또 뭐 있어요. 근데 그 두 개가 사실은 전체 살아있는 제과점 수만큼 된대요. 그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뜨가 다 재벌 회사. 뚜레쥬르는 CJ잖아요. CJ는 올라가면 삼성이죠. 뚜레쥬르는 CJ 삼성이고. 예. 파리바게뜨는 SPC라고 삼립식품인데 이게 베스킨 라빈스. 그다음에 던킨 도너츠 다 여기서 하는. 이게 뭐 빵과 관련해서 빵 재벌이죠. 빵 재벌. 여기가 이제 먹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없으면 아침에 나서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사실 동네에 있는 이 빵 가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밀가루로 빵을 만들겠습니까? CJ죠. CJ 밀가루죠. 그 설탕은 뭘 넣겠습니까? CJ죠. 설탕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밀가루하고 설탕만 팔아도 먹고 살 텐데. 그 다음에 간판 바꿔, 뚜레쥬르로 바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가맹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우리 지역구에 다니면은 그 빵집 아줌마가 제 팬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 앞에 보니까는 파리바켓이 들어왔어요. 아마 유심히 보시면 동네에 하루가 멀다 하고 며칠 멀다 하고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파리바켓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냐면 우리 아파트 상가에 있던 그
어떤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던 빵집도 문 닫아서 최근. 네, 그게 이제 1년 새 300개를 만들었다는데 제가 그 아줌마한테 들은 거 좀 메모를 해왔어. 이게 우선 와가지고 파리바켓을 저기 파리바켓 점을 운영할래. 안 그러면 바로 그 앞에 내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양자간의 선택을. 너 내 하는 밑으로 거예요. 들어올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지. 오케이.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빵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가지고 폭리를 일단 취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또 현금이 필요하면 인테리어를 또 바꾼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 원가를 계속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뭐예요 그 공급 원가가 상승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절대로 자기들이 안 내는 거지. 소비자가 내든지 아니면 그 점주한테 넘기는 거지. 가맹점주한테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값을 올리든가. 네. 못 올리면 그냥 자기가 감수하든가. 그럼 이제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계약갱신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제 다 낮아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딱 계약 걸리면 거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못 벗어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그제 자기들 이제 가맹 그런 대기업 빵집의 체인에 들지 않고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던 데가 줄어듭니다. 제가 그 노원구에도 이 제과점 협회가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보람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민부공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이런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회가 있는데 리치먼드 제과점이라. 예, 그런 거죠. 예. 그게 갔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요. 벌써 이거 나이가 저보다도 이제 좀 위신데 뭐 30년 이상 이 빵 해가지고 애들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갖다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을 좀 낮추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술학교 이런 데 있죠. 학생들 받아가 계속 또 후진 양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 갖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한 명 한 명씩 이제 이 경쟁에서 탈락하는 거야. 그렇죠. 김탁구는 없는 거지. 제빵은 김탁구는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궁금한 게 보니까 이제 그 호텔 신라 이건희 회장 따님 이부진 씨가 또 뭐 이상한 이름의 그 빵집 체인인 거 하다가 이제 철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다보스 포럼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막 아버지하고 같이 막 외국도 많이 다니는데 언제 빵집을 한대요? 그분들이? 빵집이야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자기는 그냥 이제 이제 경영만 하는 것이고 결국에 다 집어삼키는 거죠. 경영도 언제 해요? 자기가 그렇게 다니면서? 아니 열심히 그런 데 가서 먹어본 그냥 엄마가 하는 쇼핑센터에 가게 하나에서 혼자 그 가게 하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그 정도면. 가게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하나만 하면 취미 활동으로서 고사한 거죠. 근데 이제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하겠지. 지금 청담동 있죠. 청담동에 보면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며느리와 딸들이 전부 다 명품 매장을 갖다가 만들어가서 몇 년 사이에 이제 임대료만 하더라도, 그 가로수길 옆에 있는 그 가게들이 그 동네 전체 임대료를 올려버린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한남동에 그 리움 박물관 근처에 또 여기도 또 이렇게 한남동은 재벌 회장님들이 많이 사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명품 가게들 잔뜩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순대집까지 순대도 팔고 순대 두부 뭐 떡볶이 이런 것도 두부는 이미 청국장은 어느 그룹이에요 그거? 청국장이 어디냐면 아워홈이니까 LG죠. LG. 순대도 LG잖아요. 순대도 LG예요? 부인의 회장 손녀 구지은 씨라고 그 양반이 청국장도 팔고 순대도 팔고 뭐. 야, 건강식만 파네. 네. 여러 가지 해요 지금. 예, 뭐 두부도 뭐 무첨가물 두부 막 하고 뭐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이죠 외국에 다른 나라에 뭐 도요다가 무슨 뭐 초밥 팝니까? 자동차만 팔잖아. 아니 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무슨 수영장에 와서 어린이 수영장에 와서 노나? 그리고 그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뭐 자기 애들한테 MS 핫도그 그런 거 하나 차려줍니까? 그렇잖아요. MS 핫도그. 아니 저기가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매장마다 애플 매장 하면서 그 무슨 미국 사람들 많이 먹는 그 애플 햄버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애플파이 이런 거. 애플파이 잘 먹는데 내가 애플파이. 그러니까 배울 걸 배워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왕세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계통으로 가면 왕세자, 사위, 며느리, 뭐 다 사돈의 8조까지 예. 다 기업을 안긴단 말이에요.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떤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장군이 됐어요. 사단장이야. 근데 이제 자기 물러날 때쯤 되니까 이제 사단장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줘. 그리고 연대장은 자기 이제 조카를 시키고 대대장은 자기 대대장 며느리 시키고 중대장 뭐 이렇게 다 시키는 그 군대가 되겠느냐 이거지. 어합지졸이지 뭐. 당나라 군대이지. 그건 망하는 군대 아니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골목시장 침탈이 왜 우리나라에서 더 특수한 그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31%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죠. 2배에 OECD 국가 한 15%니까. 평균의 2배. 한 2배예요. 미국의 4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아졌나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 IMF 이후 때 굉장히 많아졌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퇴출된 거예요, 직장에서. 지금 직장에서 퇴출되고 시장에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IMF 때 무슨 희망퇴직이다 뭐다 해가지고 위로금 받아서 나와 한 2천만 원 받고 그다음에 퇴직금 받고 해가지고 할 게 뭐 있어? 식당도 열고 뭐 식당 열고 가게도 열고 빵집 열고 문구점 하고 뭐 이런 거지.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게 다 식당하고 예. 빵집하고 문구점 소모성 그 대행업체하고 예.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31%의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 뱀파이어네, 뱀파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실핏줄이 쪽쪽 빨아먹네. 아니 여기 이제 그 대기업들이 골목까지 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동맥경화가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이게 터지면은 그냥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정도의 심각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일종의 그 빈곤 비즈니스라는 건데요. 빈곤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뭐 7, 80년대 되면 다 중산층은 다 자기 집 가졌다고. 근데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발굴한 게 뭐냐면은 지불 능력이 없고 신용을 지킬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집을 갖다 안겨주고 학자금 안겨주고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계도 어려운 그 돈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나서 결국 집까지 뺏어가고, 이게 빈곤 비즈니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는 더 먹을 게 없어. 근데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잡아먹어야 이게 살 수 있는데. 불가사리. 예.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는 공공 서비스 분야. 를 국가를 해체시키고 공공 서비스 분야를 잡아먹는. 예, 이게 이제 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골목으로 치고 들어가서 잡아먹어야 돼. 한쪽으로는 국가를 잡아먹는 거지. 공기업을 민영화시켜가지고 그걸 잡아먹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런 정도 단계가 되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악성 종양이 아니고 온몸으로 전이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기 종양. 그렇기 때문에 말기암. 지금 뭐 재벌 개혁 이야기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 개혁이라는 건 재벌을 놔두고 개혁하자는 건데. 예? 그러니까 30대 재벌이 아니라 우리는 300개 기업이 필요하고 40대 재벌이 아니라 40대 재벌 체제가 아니라 4,000개 기업 체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31%가 자영업자잖아요. 이 비율이 경제활동 인구에 대비한 비율인데, 그렇죠. 미국의 4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동네 슈퍼가 하나 있으면 우리 4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고용 문제로부터 비롯된 건데, 과당 경쟁으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힘들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대한음식점협중앙회라고 있어요. 예, 그 솥단지 들고 데모하는 그분. 가서 물어보니까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나 열면은 1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래요. 신장 개업한 거에 70%. 그러니까 자영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이 옛날에는 그래도 나도 사장이야였는데 이제는 자영업 자체가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장이 돼버린 거죠. 그 과당 경쟁. 80명당 한 개라잖아요. 음식점이. 그러니까. 식당이. 우리 미용사가 우리나라 60만 명이에요. 60만 대군이에요. 국군이 몇 명이에요? 60만. 국군이 60만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 여성분들 이틀에 한 번씩 미장원 가져야 미국 가서 한 3개월 있을 때 이제 그냥 머리가 하도 길어서 작년 초에. 그렇죠. 작년 초죠.
1월부터 한 그래, 3월까지 가지 갔는데 말라니까 가셔. 그다음에 진보 통합이 늦어졌잖아.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머리가 길어져가지고 한번 들어갔어. 미용실을.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난 그 동네가 그 뭐 그렇게 번화간 저 비싼 동네인지 몰랐어요. 그 비버리 힐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비버리 힐즈에 가서 머리를 컷을 했어요? 아니 그 LA 뭐 돌아다니다 그 도서관 옆에 가보니까 갔는데 커트 값이 얼마인가 보니까 얼마 같아요 커트 값이. 한 50불 해요? 어? 한 50불 해? 커트 값이 200불. 100불. 100불? 그거다. 100불. 드라이 값이 100불. 그다음에 그래서 드라이는 가만히 있어도 마르지 않나? 커트하고 파마 한 번 하고 뭐 파마하고 이런 정도 되면 보통 한 우리나라 돈은 5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그만큼 거기는 기능인들을 높이 평가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미용실이 곳곳에 많은데 사실 여성들이 험한 꼴 당하지 않고 자기 기술 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미용실. 미용실, 네일샵 요새. 뭐 근데 그것도 지금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대형화돼가지고 아마 우리 아줌마들 골목시장도 머지않아서 내가 보기에는 미용실도 뺏길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재벌가의 공주님들과 며느님들이 얼마나 알뜰하게 우리 서민들의 먹거리와 입을거리와 뭐 이런 것들에 공급하는데 노심초사 애를 쓰고 계신지는 최근에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보도가 자세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여하튼 재벌가의 공주님과 며느님들이 엄청 부지런하게 서민들의 삶을 챙기고 계신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마치 이제 재벌가의 그 좀 철딱선이 없는 일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세상에 말썽을 피우고 있다라는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마치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벌가에 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제대로 돈 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사실 있고 마치 며느리니까 문제 삼는 아들이면 문제 아닌 것처럼 또 이상한 또 좀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야 손은 이러면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보면은 좀 차 모는데 어떤 욕할 때 보면은 맞아 여자가 모니까 이런 거 비슷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2009년도가 삼성이 100조 영업 실적을 올리고 10조 이상의 단기순위 이걸 올렸을 때 그해 그 협력사들 1차 협력사들에게 납품 단가 30% 낮출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작년에 제가 계속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높은 이익은 바로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중소영세기업체들 뜯어먹고 만든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삼성이 그렇게 잘 되면 납품을 100% 삼성이 납품하는 데는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절반도 안 된다. 3분의 1도 안 된다는. 다시 왕관님 영역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력 기업들은 왕관님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지금 그 말씀인데 제가 어저께 어디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인가 현대자동차 매출이 1조 5천억 증가했는데 현대자동차 협력사들의 매출액 증가는 다 합쳤더니 500억밖에 안 된대요. 제가 그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금속노조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뭐 한 25년. 네, 그래가지고 주로 철의 여인. 그 현대자동차 그 경주 울산 효문단지하고 경주 그다음에 뭐 이쪽 지역은 전부 다 그 하청업체예요. 현대자동차. 거기 이제 금속노조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제가 그 중소기업주들하고 교섭을 많이 했어. 교섭을 많이 했는데 그 임금 조건이 다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중소기업인들하고 뒤로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매출을 올려도 이제 꼭 먹고 살 만큼만 하고 다 뺏어가는 거야. CI니 뭐니 해가지고. 단가 후려치고. 무슨 어떤 이유든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가 기술 투자도 하고 회사를 더 크게 뭐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죽기 살기로 임금 협상에 버티는데 덜 주려고 뭐 아껴봤자 다 뺏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왜 금속노조 하면서 금속노조 때문에 말이지 도저히 기업 못하겠다. 금속노조 사업장 너무 임금 세다. 그리고 맨날 파업만 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비밀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은
아니,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기능이 교섭이야. 그렇죠. 노사 간에 눌자리 보고 뻗으랬다고 다 보고 파업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주들이 사석에 앉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뺏길 거니까. 누구한테 뺏기나? 차라리 임금 올려주면 신이 나서 일이라도 잘하고. 그렇지. 노동자들 임금 올라가면 관리자들도 올라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심, 뭐 뺏기느니 여기 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잘 되고. 그런데 이제 알아서 협상해서 돈을 내주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모가지라고. 이제 물량 끊어진다는 거지. 아니면 뭐 노조한테 협조적이라고. 아니면 이제 잘리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파업을 해서 본사에 지금 부품이 오늘 저녁 정도는 중단이 돼야. 그러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본사에서. 야, 너 똑바로 못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금 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장도 안 잘리고. 그렇죠. 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임금 따먹기 중소기업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 대기업에서 뺏어가기 때문에 무슨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설비를 더 투자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를 이제 1차 협력사를 예를 드신 건데 노동조합이 없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2차 밴드, 3차 밴드. 그렇지. 없는 더 심각하지. 곳도 한 3%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빨아먹는 거예요. 1차 밴드가 또 지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2차, 3차로 가면은 이게 1%, 2%로 떨어지는 거고 또 중소기업이 이제 제대로 자기도 이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술도 개발하고 하려면 한 8%가 보장돼야 되는데 8% 돼도 빨아먹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매출의 8%는 이익이 나야 되는데. 8% 나도 5%를 추가로 빨아먹고 3%만 딱 갖고 가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건 수탈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일본 5개 전자회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일본에서 별로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삼성이 잘해서 커졌다기보다는 그만큼 한국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있는 또 다른 이 중소 영세기업체들이 빼앗긴 거다라는 거거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보죠. 자, 이제 왕자님들한 여러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제 임금님이라고 하죠. 재벌 회장을, 청수를. 이제 왕세자한테 이제 넘겨야 되는데 법으로 장애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또 전환사채로 이렇게 해서 상속을 해요. 상속세를 거의 안 내고 이것도 범죄죠. 거의 사실상. 그 과정에서 주주들을 피해를 주고 직원들을 피해를 주고 소비자들을 피해를 줘. 그러고는 자기들이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을 또 착취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공주님들하고 며느님들은 또 쫙 흩어져서 골목 상권을 또 빨아먹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 예. 이게 지금 골목에서 이제 철수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최근에. 역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물러나고 이제 골목 안만큼 해결되겠구나 하는데 사실은 골목에 진출한 게 보이게 진출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진출하는 게 있어요. 왜? 카드사들 있잖아요. 가맹점. 현대카드, 삼성카드 이게 지금 보면 이 가맹점에서 그 세탁소 있잖아요. 세탁소가 지금 3% 받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원어치 팔면 3원을 뺏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골프장 있죠. 필드. 골프장은 이 카드 내면은 얼마 수수료로 이 카드사들이 받아가냐면 1.5%를 받아가요. 그런데 왜 세탁소는 3%를 가져가냐? 골프장은 국민 생활체육시설이라 이거예요. 그럼 골프 연습장은 또 2.5%예요. 골프 연습장은 3.5%예요. 근데 진짜 골프장은 1.5%. 대형마트도 1.5%. 그럼 골목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조그마한 금은방 있죠. 돌반지 하나 사면 3.6%. 그 다음에 동네에서 서점 있죠. 서점이면 2.5%를 받아가요. 근데 골프장은 1.5%를 받아간다. 음식점 2.7%.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 자기들 마음대로죠. 각하 마음. 각하 마음. 카드사 사장님 마음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좀 낮춰라. 그리고 이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 다른 나라 수준이라 하면? 호주라거나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 보면 1.2%에서 1.5% 사이입니다. 그 위험도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도가 낮은 곳은 1.2, 그러니까 높은 곳은 1.5 사이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재벌 딸들의 빵집은 곧 사라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목을 죄는 이런 보이지 않는 또 재벌 그룹의 카드사들이 뺏어가는 가맹점 수수료 여기까지. 야 진짜 이거는 뱀파이어다. 한국말로. 예, 한국말로는 뭐예요? 흡혈귀. 흡혈귀. 예. 이 전원책 변호사식으로 흡혈귀. 이거 어떻게 하죠? 종합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정책통으로 널리 알려진 심상정 사수의 종합대책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 그러니까 이제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되기도 할 텐데. 예. 아니 이제 뭐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좀 토론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토론할 시간이 없어요. 집 짓느라고. 큰 기조가 중요한데. 그냥 너님이 결정해. 뭐. 네, 제가 결정할까요? 제가 결정할까요? 네, 재벌 해체로. 대표신데. 재벌 개혁이 아니고 재벌 해체로. 오케이? 우리는 30대 재벌을 가지고 3,000개 회사를. 예, 회사를. 단단한 회사를 만들자. 건강한 그렇죠. 3,000개의 회사를 만들자. 예.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합을 재벌. 그러니까 CHAEBOL. 영어로도 체벌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래서 이건, 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지금 우리 지주회사 중심의 이 재벌 체제야말로, 일본에서, 일본 그 군국주의 시절에 2차 세계대전 이 끝나기 전에 일본 경제 체제였던 것이고. 메가더 사령관이 와서 다 해체했던 거고. 지금도 일본에서 끊임없이 다시 지주회사를 갖다 만들자라고 요구가 나오지만은 과거와 같은 그런 지주회사로 돌아가자고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는 어떻게 재산을 물려받았다든가 등으로 해서 많이 가질 수도 있는데 혹은 자기가 사업을 일으켜서 자기 아들이 그 사업을 가장 잘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들에게 애플을 물려줬습니까? 빌 게이츠가 아들 딸에게. 아니, 이건희 회장이 들으면 화내지. 나는 빌 게이츠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걸요? 왜 내가 빌 게이츠 흉내를 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빌 게이츠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조만한 회사들은 물려주죠. 그럴 수 있죠. 작은 회사들은 물려주기도 하지만, 이게 거대 주식회사 아닙니까? 전부 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 지분이 얼마예요? 5%도 안 되잖아. 5% 미만으로 삼성그룹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재벌의 지배력, 경제 지배력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배 구조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지배력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질 않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 지금 삼성이 매출이 한 200조 이상 되죠? 되죠.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분의 1을 부를 이제 삼성이 갖고 있다는 건데, 근데 삼성이 채용하고 있는 아마 직원 총수는 한 27만, 30만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2,400만 되나?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1.3% 2~3% 되겠네요. 전체 비용자, 경제활동 인구 중에.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500만 명은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27만 명밖에 안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99%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출총제 문제가. 출총제 문제도 뭐 제가 일찍이 17대 때 또 법안을 다 냈지만 안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준비돼 있어요. 재벌 회장님들이 만나고 싶어 하겠어. 우리 심상정 대표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절대 국회에 들여다보내면 안 되겠어. 잠깐 좀 계셔보세요. 저 깔때기 좀 되게. 그래서 그 지배력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제 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유 문제, 세습 문제를 세습 문제를 단절시키려면은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다음에 금산 분리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제가 다 법을 낸 바가 있어요. 이미 출총제 부활.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뭐 다 법안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어발식으로 지주류 업종 지네발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 기업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통신회사가 AT&T 있잖아요. 반트러스트법. 거기 4개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둘로 나눠버리고. 그러니까 기업을 분할시키는 거예요. 불공정 거래나 여러 가지 저촉이 될 경우에. 그다음에 지배력이 확대될 경우에. 그러면 그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기업을 분할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없어.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합치는 거, 기업들을 합병하는 거는 7조에 있는데. 예,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합쳤을 경우에 이제 이게. 이미 합쳐진 것, 커진 것을 쪼개는 건 없다. 쪼개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핵심이 이제 계열 분리를 명령할 수 있고. 예. 기업을 분할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핵심이에요. 아주 강력한 공정거래법상의. 그렇죠. 요소. 예. 근데 그건 글로벌 스탠다드야. 근데 17대 국회 때 제가 이것만은 법안을 못 냈던 게 다들 막 벌벌 떨어. 발의가 안 돼. 발의 요건이 충족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못했는데 이걸 이번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지주회사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만약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이제 좋은 방안이고. 자, 지주회사를 봅시다. 강력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 에버랜드죠. 사실. 에버랜드가 지주회사죠.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정점으로 해서 가고 에버랜드가 있는 거고. 정점으로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키 역할을 그러니까 이제 순환출자 대안으로 지주회사 일종의 재벌 법을 제출이 만들어서 됐던 건데. 기업 집단법을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내용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건드려야 되는 거죠. 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 총선 공약으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재벌 해체에 동의가 되면은 그러니까 재벌 구조 자체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손볼 수 있는 말하자면 재벌 해체를 위한 특별법, 반재벌 특별법, 뭐 명칭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것을 지금 상법,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금산법,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법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기업집단법까지 포괄해서 이것을 재벌 해체를 위한 특별법으로 저는 이제 우리 당의 공약 당론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대목에서 제가 민주당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십시오.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민주당도 이제 지금 뭐 한나라당까지 지금 재벌 개혁 등 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고 이제 오늘도 보니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재벌세도 있고 그게 보면 이제 계열 분리 이렇게 명령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검토하는 걸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 돼 있는데 사실 그 출종제를 또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이게 설명하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그런데 출총제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가 98년도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99년도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제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살아있는 과정에서도 숱하게 이게 조항이 고쳐져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출자 총액 제한제도 이 규제 받는 쪽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시비를 걸어야 되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규제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었던 시절에도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였던 때도 있지만 여러 차례 등등의 경제 사정의 이유라거나 또는 그런 관료들 그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들을 집요한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후퇴한 적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벌개혁 물론 개혁이냐 해체냐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혁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힘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는 또 민주당에게만 맡겨가지고는 과거에 우리 이 후퇴했던 그런 악몽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왜 이 진보 정당이 좀 힘이 생겨야 되느냐? 왜 굳이 뭐 비슷비슷하다고들 얘기하는데 왜 뭐 통합진보당 같은 당이 힘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그거 혼자 하느냐? 뭐 지금으로서는 혼자 못 하죠. 민주당 등 야당들하고 좋은 얘기하는 야당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얘기에 대한 또 불신들도 꽤 있고 과거의 전력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또는 근본적인 이제 재벌 해체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이 통합진보당의 역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갑자기 우리 소신남께서 당의 대변인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이 되어주시네요. 적절하게 대변인으로서 깔때기를 대는 이 김이남 훌륭하십니다. 사표. 낙선한 후보자에 던져진 표. 사라지는 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면 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사라집니다.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리고 그들이 약해질 때는 있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정당 한나라당, 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그분들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 정당. 2012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냅시다. 꿈이 사무치면 현실이 됩니다. 민주당 150석, 통합진보당 50석. 통합진보당이 커지면 한나라당이 사라집니다. 재벌 문제를 얘기하려면은 이제 우선 민주당이 그 자격을 갖추려면은 좀 속아내야지. 아이, 또 나무당이 속아내. 나무당 얘기하면서. 아니, 남의당이 아니고, 네. 연대를 하는 우당으로서 이제 재벌 개혁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연대에서 하면 또 총선 승리 이후에 손잡고 확실하게 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려면 이제 이 재벌 개혁하는데 자꾸만 뒤에서 뒷덜미 잡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도 재벌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많아지면 그 문제도 재벌 총수를 특별히 아끼거나 또 재벌 총수의 총애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좀 확실하게 인적 청산이 돼야 재벌 개혁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공비행 다음 탄에서. 아, 예. 오늘 저공비행의 다음에 탄 문제가 또. 예, 저공비행 3편의 제목은 재벌 지네발 편입니다. 예. 재벌 지네발.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재벌은 개혁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해체를 해야 된다. 30개의 재벌을 3,000개의 건전한 기업으로. 이런 모토로 이제 심상정 공동대표께서 이제 당의 정책으로 아마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 수수료액이, 아까 카드 가맹점 수수료액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OECD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 과감하게. 그 다음에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서 단순히 재벌들이 이러면 되냐? 이렇게 소리 질러서 잠시 위축되게 만드는 건 안 되겠고, 법제적인 보호 조치가 더 필요하겠죠. 상생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심상정 당시 국회의원도 제출한 바가 있지만은 대형 유통마트 몇 인만 살 거냐? 나머지 작은 영세 이 가게들도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대형 유통마트의 입점이라거나 품목이라거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그런 뭐 말만 하고서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남원처럼 인구 30만 명인 도시에 이마트 하나 생겨서 상권의 3분의 1이 죽어버리네. 근데 수포로 돌아갔지만 롯데마트까지 열어주려고 했던 시장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 살 수 있는 부분, 그런 이제 제도를 갖다가 실행하는데 우리 통합진보당이 충분한 계획과 현실 가능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대변인으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경고하건대 재벌들 지네발, 예, 그거 빨리 처리 안 하면 최대 340개 지네 발등에 도끼를 찍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열 분리 또는 기업 분할 명령 제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골목 상권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재벌 체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려면은 그 비주력 업종 같은 걸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키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너무 과다하게 그 경쟁력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나 이런 잘못 뭐 편법으로 뭘 하는 이런 데가 있으면은 기업을 분할 명령을 해서 그래서 아까 그래야 3,000개, 4,000개의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사를 하려도 돈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신용 제공. 예, 서민 금융 정책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그것도 다 안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대부업법에서 고금리 이거를 지난 그 국회의원 시절에 한 20% 낮춰놨는데
이거 20%더 낮춰서 아예 저금리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돈 빌리려면 문턱이 너무 높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국제 리딩뱅크 같은 걸 만들고 지역별로 서민은행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금융 차원에서도 상당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 방안도 저희 진보당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에게 없는 것은 힘이 좀 없어요. 국회의원 배지가 적어.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예, 배지 대량 생산하겠습니다. 통촉해 주십시오, 이 청취자들께서. 그게 문제야. 배지가 적어. 자, 오늘 저공비행 3편, 재벌 지네바의 편. 예. 뒷좌석에 1년 365일 선거 때나 아닌 때나 늘 재벌을 감시하고 재벌을 괴롭히는 심상정 정성심시 명문가에 의해 파주 광탄면에서 나서 자라서 연신내에서 놀다가 신봉사 눈뜬 일에 최대의 경사를 맞이했고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주교동, 성사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등을 지역 기반으로 지금 서식지로 삼고 계신. 그렇게 하면 또 저승사자가 발동되면 곤란하니까. 서식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뭐 음식 먹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음식 먹는 장소가 서식지 아닌가? 취소하겠습니다. 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심상정 승무원을 특별히 모시고 오늘 왕자님들의 본 건물과 공주님들, 며느님들의 부속 건물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재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맥시멈 340개에 이르는 지네발이다.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지네발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제적인 그런 조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결론. 참 통합진보당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어요. 좋은데 한 가지가 없어. 국회의원 배지가 너무 적어요. 그게 유일한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조처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좀 주시죠. 네, 배지 대량 생산의 그날을 기다리며. 소신남. 예. 정말 재벌 문제는 경제 민주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병철 씨가 만들었던 그 기업들, 그 후손들이 만든 거와 그다음에 이 정몽주 씨가 그 했던 기업들 그거 다 합하면 우리나라 GDP의 45%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절반을 갖다가 선출되지도 않는 지 맘대로 세습하는 두 사람이 다 결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체제가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입니다. 경제 민주화 없이 정치 민주화는 올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재벌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사가 통합진보당이라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청성심 씨 이후에 인사하시죠.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우리 대변인께서 다 말씀하셨죠. 재벌 문제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민주주의 문제고 또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 문제고 또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의 문제고 모든 게 여기 걸려 있다. 정말 모든 게 걸려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고민이 하나 있어요. 재벌을 제대로 만져주기 위해서 하려면 그러려면은 시장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재벌 개혁이 가능하다. 재벌 해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소신을 가진 정당이 어디냐? 통합 어디라고요? 진보당. 네, 진보당입니다. 네. 통촉해 주십시오. 폐하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통합진보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강기갑, 권영길, 천호선, 이백만, 또 이재정 이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정당.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탑승해 주실랍니까? 네, 고공비행을 계속 하시면 제가 자주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제3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